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한 여성이 군부대에서 속옷만 입고 얼차려를 하라는 가혹행위와 성희롱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전직 투스타이자 그녀의 할머니가 부대로 찾아와 군부대를 개박살 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김포 한강의 물줄기가 서해의 짠내와 뒤섞이는 곳.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해병대 소장 박서인은 그곳의 한적한 주택에서 아침을 맞았다. 그녀의 집 서재 창문 너머로는 해병대 이사단의 주둔지가 아스라이 보였다. 포성과 함성이 멎은 그녀의 일상은 강물처럼 고요했지만 매일 아침 먼동이 트는 것을 바라볼 때면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서해 5도를 지키는 서슬퍼런 지휘관의 그것으로 돌아가곤 했다. 72의 나이. 평생을 파도와 싸우고 적과 대치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자부심이자 걱정거리는 손녀 김가은이었다. 아들 내외를 일찍 여의고 그녀가 손수 피부치처럼 키운 아이. 가냘픈 몸으로 할머니처럼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장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진짜 해병이 될래요. 라며 해병대 자원 입대를 선언했을 때 박서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 낭만적인 구호 뒤에 얼마나 지독한 땀과 눈물, 그리고 때로는 부조리한 강철의 규율이 숨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스스로의 길을 가겠다며 반짝이는 손녀의 눈을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가은은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포항의 해병대 1사단에 배치되어 빨간 명찰을 가슴에 다는데 성공했다. 그날 아침 박서인은 가은에게서 온 손편지를 받았다. 해병대 군사우편 봉투를 뜯는 그녀의 손길은 늘 조심스러웠다. 씩씩한 손녀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은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언제나처럼 쾌활했다. 포항의 칠포 해변에서 동기들과 뒹굴었던 이야기, 선임들의 무서운 가르침 속에서도 조금씩 진짜 해병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뿌듯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추신으로 덧붙여진 몇 줄이 박서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추신.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저희 부대 직속 상관이신 황철규 상사님의 아드님이 곧 돌이라서요. 저희 소대원들이 다 같이 돈을 모아 선물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해병은 가족과 같으니 선임의 경사는 곧 우리의 경사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50만 원 정도만 아래 계좌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동기들도 모두 부모님께 부탁드렸다고 합니다. 절대 강요는 아니니 부담 갖지는 마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은행명과 함께 박미영이라는 낯선 여성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박서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해병은 가족과 같다. 그 숭고한 정신이 이런 식으로 더럽혀지고 있었다. 선임의 경사를 챙기는 것은 미덕일 수 있다. 하지만 갓 자대에 배치된 신병들에게 일괄적으로 50만 원이라는 거금을 걷는 것은 명백한 강요이자 착취였다. 더 교활한 것은 돈을 받는 계좌가 황철규 상사 본인이 아닌 박미영이라는 여성, 아마도 그의 아내일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모든 것을 자발적인 성의로 포장하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절대 강요는 아니니 부담 갖지는 마세요. 라는 손녀의 마지막 문장은 오히려 이것을 거부했을 때 돌아올 보복이 두려우니 제발 보내주세요 라는 절규처럼 들렸다. 박서인은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김포 평야 위로 날아가는 철새들의 군무가 오늘따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무적해병의 신화. 그 신화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가장 연약한 손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포항 1사단장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황철규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를 놓치는 것은 물론
내부 고발자로 의심받을 손녀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옷장으로가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가죽 재킷을 꺼냈다. 별 2개가 박힌 장군복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갑옷보다도 그녀를 단단하게 지켜주던 옷이었다. 가은아, 기다려라. 이 할미가 간다. 직접 가야 했다. 그들의 속을 포항으로. 그들이 어떤 얼굴로 전통과 가족애를 말하는지, 내 손녀가 어떤 눈빛으로 공포를 삼키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다. 박서희는 차 키를 들고 현관을 나섰다. 그녀의 차가 자유로를 달려 남쪽의 뜨거운 항구 도시 포항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한때 그녀가 호령했던 그 땅에서 이제는 가장 낮은 자의 이름으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서울을 벗어나 경부 고속도로에 올라타자 풍경은 빠르게 변했다. 박서희의 머릿속은 포항으로 향하는 거리만큼이나 복잡하게 내달렸다. 그녀는 황철규라는 이름을 되뇌었다. 해병대 상사. 그 계급은 부대 내에서 실질적인 왕과도 같은 권력을 의미했다. 특히 장교들이 수시로 교체되는 야전 부대에서 10수년간 한자리를 지킨 고참 부사관의 영향력은 때로는 부대장마저 능가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신병들을 봉건 시대의 농노처럼 착취하고 있을 터였다. 포항에 가까워질수록 공기 중에 섞인 소금의 농도가 짙어졌다. 그녀에게 포항의 바람은 단순한 바닷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병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고된 훈련의 함성이 뒤섞인 해병대의 영혼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바람은 유독 비릿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해병대 1사단 정문에 도착했을 때 위병소의 젊은 해병은 백발의 노부인이 건넨 신분증을 보고는 흠칫 놀랐다. 예비역 해병대 소장 박서희. 하지만 그녀는 손녀 김가은 입영 면회 왔소. 조용히 만나고 싶으니 내 신부는 상부에 보고하지 말아주시오. 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에 위병은 자기도 모르게 악 하는 기합과 함께 경례를 붙였다. 면회실에서 기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굳은 얼굴에 가은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녀의 뒤에는 마치 죄수를 호송하는 교도관처럼 한 명의 중사가 바짝 붙어 있었다. 충성. 김가은 이병의 직속 상관인 이진우 중사입니다. 어르신, 먼 길 오셨습니다. 그는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눈빛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가은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모든 대화를 엿듣겠다는 노골적인 감시의 시선을 보냈다. 우리 강아지 얼굴이 반쪽이 됐네. 훈련이 많이 힘든가 보구나. 박서희는 애써 다정하게 말하며 가은의 손을 잡았다. 가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닙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가은은 이진우 중사의 눈치를 살피며 말끝을 흐렸다. 그 모습에 박서희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다. 편지 잘 받았다. 그런데 말이다, 황 상사님 아드님 돌 선물 말인데. 박서희가 돈 이야기를 꺼내자 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진우 중사의 입꼬리가 비웃는 듯 살짝 올라갔다. 아, 그거 말입니까, 어르신. 저희 해병들이 워낙 선후배 간의 정이 끈끈해서 말입니다. 황 상사님께서 워낙 후배들을 잘 챙겨주시니 저희가 자발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김가은 이병도 해병대 문화를 아주 잘 배우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진우 중사는 마치 모범 답안을 외우는 것처럼 유창하게 말했다. 박서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자발적인 성의를 표하는데 왜 모든 신병에게 똑같이 50만 원이라는 액수를 정해주는 건가? 그리고 왜 황 상사 본인이 아니라 부인의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고? 그녀의 질문은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이진우 중사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바꿨다. 하, 어르신.
저희끼리 액수를 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날까봐 통일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모님 계좌로 받는 것은 상사님께서 나는 부하들에게 절대 돈을 받지 않는다며 극구 사양하셔서 저희가 꾀를 낸 것입니다. 전부 상사님을 위한 저희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아름다운 전통. 그 단어가 박서희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네. 우리 손녀 잘 좀 부탁하네. 짧은 면회를 마치고 돌아서는 길. 가은은 차마 할머니를 부르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박서희는 애써 그 눈빛을 외면한 채 부대를 빠져나왔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차를 몰아 포항 시내의 한 허름한 식당으로 향했다. 그곳은 과거 그녀가 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대 내의 온갖 정보를 물어다 주던 해병대 예비역들의 아지트였다. 식당 주인은 백발이 성성한 박서희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깍듯이 허리를 숙였다. 그녀는 막걸리 한 사발을 시키고 주인에게 넌지시 물었다. 요즘 일사단의 황철규라는 상사가 아주 유명하다면서. 주인은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장군님, 그 이름은 여기서 꺼내시면 안 됩니다. 황 상사, 그 사람 포항 바닥에서는 대통령보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부대 안에서는 물론이고 바깥의 깡패들하고도 연이 닿아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밉보였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황철규는 부대 내의 부조리를 넘어 지역 사회와 결탁한 거대한 암적인 존재였다. 박서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무력감에 막걸리만 들이켜고 있을 때였다. 식당 구석에서 조용히 혼자 국밥을 먹고 있던 한 젊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짧게 깎은 머리, 다부진 체격. 갓 전역한 해병처럼 보였다. 혹시 박서희 장군님 맞으십니까? 박서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을 꺼내 그녀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김가은 이병과 함께 훈련받았던 동기입니다. 얼마 전에 만기 전역했습니다. 가은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걸 꼭 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는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다. 박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그것은 가은의 편지가 아니었다. 가은의 가장 친한 동기가 쓴 피눈물 같은 고발장이었다. 박서희는 식당을 나와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단정한 군용 편지지가 아닌 급하게 찢은 수첩 종이에 연필로 눌러 쓴 글씨였다. 두려움과 분노가 글자 하나하나에 서려 있었다. 존경하는 박서희 장군님께. 저는 김가은 이병의 동기 이병 최진수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가은이가 혼자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용기를 냅니다. 편지는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의 기억으로 시작되었다. 신병들의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 하에 황철규 상사는 그들을 생활관 뒤편에 아무도 찾지 않는 폐창고로 불러 모았다. 너희들 오늘부터 진짜 해병이 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빨간 명찰을 달았다고 다 같은 해병이 아니야. 진짜 해병은 기수와 전통을 피로 배우는 거다. 그가 말한 전통의 첫 번째는 선임들의 개인적인 뒤치다거리였다. 황 상사를 비롯한 고참 부사관들의 전투복을 손빨래하고 군화를 닦는 것은 기본이었다. 주말에는 그의 집에 불려가 텃밭을 가꾸거나 이삿짐을 나르는 사역에 동원되기도 했다. 모든 것은 해병대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돈이 있었다. 이번 주말에 대대장님 모시고 회식이 있는데 안주가 좀 부실하네. 너희들이 알아서 성의를 좀 보여봐라. 내무반의 TV가 낡아서 잘 안 나온다.
너희들 부모님한테 손 좀 벌려서 최신형으로 하나 들여놔라. 다 너희들 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대부분의 신병들은 보복이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부모에게 손을 벌렸다. 하지만 김가은은 달랐다. 죄송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이런 일로 돈을 보내주실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필요한 물품은 정식으로 건의해서 보급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황 상사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가은의 뺨을 후려쳤다.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할머니가 투스타면 눈에 뵈는 게 없나? 여자가 되어서 감히 해병대에 기어 들어왔으면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감히 토를 달아. 그날 이후 가은을 향한 지옥이 시작되었다. 황 상사는 가은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신병들의 군기를 잡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야간 해안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가은에게 황 상사는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완전 무장을 한 채 연병장을 포복으로 기어가게 했다. 비는 쏟아지고 연병장은 온통 진흙탕이었다. 목소리가 작다. 해병의 악은 어디다 팔아먹었나? 그는 가은의 등 위로 군홧발을 올려놓고 체중을 실어 짓밟았다. 가은은 컥 하는 비명과 함께 진흙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하지만 황 상사의 악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주변에 있던 다른 신병들을 향해 소리쳤다. 너희들 저게 여자라고 봐주는 거냐? 해병에게 전우는 있어도 성별은 없다. 지금부터 전연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에 너희들 전부 대가리 박는 거야. 알아서들 잘해. 그 말에 동기들은 공포에 질려 가은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붓고 그녀를 발로 차기 시작했다. 울지 마라, 제발 그만 울어라. 너 때문에 우리까지 죽겠다. 어제의 동기들이 하룻밤 사이에 적이 되어 그녀를 공격했다. 가은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믿었던 동기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에 온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의식이 흐려져가는 그녀의 귓가에 황 상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좀 알겠냐? 이게 바로 해병대다. 여기서는 내 할머니가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소용없어. 내가 법이고 내가 왕이야. 편지의 마지막 장은 거의 울음에 젖어 있었다. 장군님, 가은이는 지금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황 상사는 저희의 모든 편지와 통화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저희는 정말 여기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제발 가은이를 구해주세요. 박서희는 편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눈앞이 아찔했다. 손녀가 겪었을 고통과 절망이 마치 자신의 살갗을 후벼 파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차 안에서 그녀는 낡은 수첩을 꺼내들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맺어온 피보다 진한 전우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힌 수첩. 그녀는 그중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회의원이자 국방위원회 소속이며 그녀와 함께 베트남전에서 생사를 넘나들었던 해병대 동기였다. 나 박서희요.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수화기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노부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심장부를 향해 총공격을 명령하는 지휘관의 서슬 퍼런 목소리였다. 포항의 어두운 밤바다 위로 거대한 반격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박서희는 포항을 떠나 김포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손녀의 동기가 목숨을 걸고 전해준 편지. 그 안에는 단순한 부조리를 넘어선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마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황철규. 그는 단순한 탐관오리가 아니었다. 그는 군대라는 폐쇄된 왕국 안에서
공포와 폭력을 이용해 자신의 법을 세운 폭군이었다. 이런 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전공법만으로는 부족했다. 적의 허를 찌르고 퇴로를 차단하며 숨통을 완벽히 끊어놓을 수 있는 치밀한 체스 게임이 필요했다. 그녀의 첫 번째 수는 국회라는 가장 강력한 말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녀가 전화를 걸었던 해병대 동기 이강현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저돌적인 전사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박서희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그는 어설프게 언론에 터뜨리는 대신 상대를 방심시키고 한 번에 급소를 찌르는 방법을 택했다. 그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국방부의 해병대 1사단 전투준비 태세 현장 점검을 공식 요청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최전방 부대 대비 태세 확인이었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명분이었다. 이 소식은 즉시 해병대 사령부를 거쳐 포항 1사단에 전달되었다. 사단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갑작스러운 국회의원의 방문, 그것도 호랑이로 소문난 이강현 의원의 시찰은 사단장조차 긴장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부대는 며칠간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서류를 정비하며 막사와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손님 맞이에 돌입했다. 바로 그 혼란의 시간을 박서희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두 번째 말을 움직였다. 과거 그녀의 부관으로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좌했던 윤기철. 그는 전역 후 군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국내 최고의 민간조사 PDS 프라이빗 디펜스 솔루션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윤 대표 오랜만이요. 나 박서희요.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의 능력이 좀 필요하게 됐어. 사람을 좀 파야겠는데 아주 깊고 은밀하게. 박서희는 황철규 상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에게 넘겼다. 손녀의 편지에 적혀있던 그의 아내 계좌번호, 식당 주인에게서 들었던 지역 조직과의 유착관계 의혹까지. 그녀는 두 가지를 지시했다. 첫째, 황철규 부부의 모든 금융 거래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샅샅이 추적하여 돈의 흐름을 파악할 것. 둘째, 그의 퇴근 후 동선과 교우 관계를 파악하여 지역 사회와의 검은 커넥션을 증명할 것. 이제 체스판의 모든 말은 제자리에 놓였다. 며칠 뒤 이강현 의원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포항 1사단을 방문했다. 사단장의 안내를 받으며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듯 했던 그는 갑자기 예정에 없던 장소를 지목했다. 사단장, 저기 보이는 저 허름한 창고는 뭐 하는 곳이요? 갑자기 궁금해지는군. 한번 가봅시다. 그곳은 바로 최진수 이병의 편지에 언급되었던 황철규가 신병들을 상대로 사적인 군기 교육을 실시하던 폐창고였다. 사단장과 부대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의원은 창고 안에 낡은 목봉과 흙탕물 자국을 의미심장하게 훑어본 뒤 해병대 시설이 참 열악하군. 이라는 한마디만 남겼다. 그는 이어서 생활관을 불시에 방문해 자신의 보좌관들을 배제한 채 병사들과의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면담 대상자로 최진수와 김가은을 포함한 몇몇 신병들을 직접 지목했다. 황철규가 밖에서 서슬 퍼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방패막이 생긴 신병들의 입에서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진실의 파편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황 상사님은 저희를 가족처럼 아껴주십니다. 가은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거짓말을 했지만 그녀의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는 그 어떤 진술보다 더 많은 것을 이강현 의원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이 의원은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서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호랑이 굴에 들어왔는데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군요. 그가 포항을 뒤흔들고 있는 동안 서울에서는 윤기철 대표의 조사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강현 의원이 서울로 복귀하던 그날 밤 박서희는 윤 대표로부터 결정적인 보고를 받았다. 장군님 빙고입니다.
윤 대표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황철규의 아내 계좌로 들어간 돈은 그 즉시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세탁된 뒤 포항 시내의 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운영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게임장의 실소유주가 포항 지역의 폭력 조직 동해파의 행동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황철규는 부대 내에서 긁어모은 돈을 조폭의 사업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유흥업소 향응 접대는 물론 자신의 사적인 문제 해결에 조폭들을 동원해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납 비리나 금품 수수가 아닙니다. 군 간부와 범죄 조직의 완벽한 공생 관계입니다. 박서희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그녀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대한 범죄였다. 포식자의 체스판이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왕의 목에 조용히 체크메이트를 선언하는 것뿐이었다. 박서희는 이제 두 개의 검을 손에 쥐었다. 첫 번째 검은 이강현 의원이 작성한 해병대 1사단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였다. 여기에는 폐창고의 존재, 병사들의 공포에 질린 증언, 지휘관의 묵인 등 군 내부의 치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두 번째 검은 윤기철 대표가 확보한 황철규와 지역 조폭 간의 검은 커넥션을 증명하는 범죄 조사 보고서였다. 그녀는 두 개의 검을 동시에 휘두르기로 결심했다. 하나의 거대한 파도를 만드는 것보다 예측 불가능한 지점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는 두 개의 해일을 일으키는 것이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었다. 그녀는 첫 번째 검, 즉 군 내부의 문제를 다룬 이강현 의원의 보고서를 국내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정통 시사주간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군의 명예를 중시하고 심층적인 분석 기사를 쓰는 곳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검, 즉 황철규와 조폭의 연계라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방송사의 탐사보도팀에 넘겼다. 이 팀은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상어들로 유명했다. 제보자는 철저히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로 위장했다. 며칠 뒤 대한민국은 거대한 붉은 파도에 휩싸였다. 먼저 시사주간지가 포문을 열었다. 특종 잠자는 해병대의 인권, 빨간 명찰 세금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기사는 해병대 신병들에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금품 상납 문화를 빨간 명찰 세금이라고 명명하며 그 중심에 황제처럼 군림하는 한 고참 부사관이 있음을 폭로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방송사의 구시 뉴스가 확인 사살에 나섰다. 뉴스의 헤드라인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단독 귀신 잡는 해병, 알고 보니 조폭 잡는 해병. 현직 해병대 간부, 조폭과 공생 의혹. 뉴스는 황철규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포항 1사단 황모 상사라고 명확히 지목했다. 그의 아내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이 불법 게임장으로 흘러들어가는 흐름도가 화면에 펼쳐졌고 모자이크 처리된 동해파 조직원들이 황 상사와 유흥업소에서 어울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되었다. 황 상사님 덕분에 우리가 포항에서 편하게 사업한다. 는 조직원의 인터뷰 음성은 결정타였다. 온 나라가 뒤집혔다. 해병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고 명예로운 군대의 상징이었다. 그런 해병대의 간부가 조폭과 결탁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인터넷 포털과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는 해병대 정신이 조폭 정신이었나? 라는 조롱과 비난으로 들끓었다. 붉은 파도는 포항 1사단을 그대로 덮쳤다. 해병대 사령관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했고 국방부 장관은 직접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해 전면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해병대 중앙수사단 CID 요원들이 들이닥쳐 황철규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압수하고 그를 직위 해제시킨 뒤 부대 내 영창에 수감시켰다. 어제까지 부대의 왕으로 군림하던 황철규는
하루아침에 도간의 든쥐 신세가 되었다.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다. 자신을 형님으로 모시던 조폭들에게, 자신이 뇌물을 바쳤던 상급부대 간부들에게. 하지만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거대한 태풍 앞에서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그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부대 내 보호시설로 옮겨진 김가은과 최진수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던 성벽이 무너지고 있었다. 특히 김가은은 이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할머니가 왜 자신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돈을 붙이라고 했는지, 왜 면회 자리에서 그토록 차갑게 돌아섰는지. 그것은 손녀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썩어 빠진 군대 전체를 구하기 위한 한 노장의 마지막 전쟁이었음을.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치욕과 공포를 딛고 일어섰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중앙수사단의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증언하고 역사를 바로 세울 당당한 증인의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수사관 앞에 앉아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모든 일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쏟아내기 시작했다. 거대한 붉은 파도가 마침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연병장 위로 뱉어내고 있었다. 언론의 맹폭과 국민적 분노, 그리고 국방부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해병대 중앙수사단의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여기에 민간 검찰과 경찰까지 황철규의 조폭 연루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완벽히 차단되었다. 영창에 갇힌 황철규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텼다.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다. 조직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수 있다는 소식과 공범인 아내마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는 변호인의 말에 그의 허세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를 절망에 빠뜨린 것은 그가 믿었던 해병의 의리라는 이름의 부패 사슬이 생각보다 허무하게 끊어지는 모습이었다. 저는 황 상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저 역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무서웠습니다. 그의 충실한 수족이었던 이진우 중사를 비롯한 부사관들이 먼저 살기 위해 모든 죄를 황철규에게 떠넘기며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진술과 증거들이 하나둘씩 쌓이자 황철규의 범죄 왕국은 신기루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수년간 그가 갈취한 금액은 수억 원에 달했고 그 돈으로 도박과 유흥을 즐기고 심지어 내연녀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준 사실까지 드러났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해병대 사령관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강한 인물이었다. 이번 사태는 그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꼬리 자르기식의 미봉책으로는 땅에 떨어진 해병대의 명예를 결코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외과 의사처럼 썩은 부위를 뼈까지 모두 긁어내는 극약 처방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그는 모든 언론을 포항의 해병대 1사단 연병장으로 불러 모았다. 군의 심장부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부분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었다. 연병장 뒤편에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거대한 구호가 비장하게 걸려 있었다. 사령관은 단상에 올라 준비된 원고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가 해병대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자 동시에 거듭나는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먼저 국민과 피해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발표는 해병대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첫째, 이번 사태의 주범 황철규 상사를 포함 금품 수수 및 가혹행위에 연루된 부사관 13명을 오늘부로 파면하고 군복을 벗겨 불명예 전역 조치한다. 이들의 군인 연금 또한 전액 환수 조치할 것이다.
둘째, 해병대 신병 교육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모든 부조리의 근원이 되는 폐쇄적인 기수 문화를 타파하고 인권과 전투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발표는 해병대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셋째, 해병대 사령부 직속으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해병대 인권명예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이 위원회는 언제든 어느 부대든 성역 없이 감찰하고 장병들의 목소리를 직접 사령관에게 보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해병대가 스스로의 폐쇄성을 깨고 외부의 감시를 받아들이겠다는 혁명적인 선언이었다. 해병대의 자존심을 내던지는 대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최고 지휘관의 처절한 결단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며칠 뒤 김포에 있는 박서희의 집으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수행원도 의전 차량도 없이 평범한 전투복 차림의 해병대 사령관이 홀로 문 앞에 서 있었다. 박서희는 말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사령관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서희를 향해 각 잡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선배님, 해병대를 대표하여 그리고 후배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서희는 담담하게 그의 경례를 받았다. 감사 인사를 받을 일이 아니오. 오히려 내 손녀가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젊은 해병들이 피를 흘리게 만든 책임이 나에게도 있어. 아닙니다, 선배님. 사령관은 고개를 저었다. 선배님께서는 골마 터지기 직전인 환부를 정확히 찌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피가 흘렀지만 덕분에 저희는 살아남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선배님은 해병대를 상처 입히셨지만 동시에 해병대를 구하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다. 한때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던 노병과 현역 사령관.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가장 명예롭게. 해병대는 스스로에게 심판을 내렸고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서희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았다. 거칠었던 파도가 지나간 뒤 강물은 더 깊고 단단해져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해병대 사령관의 자기 고백과도 같은 기자회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국민적 공분과 최고 지휘관의 개혁 의지가 맞물리면서 황철규와 그 일당에 대한 군사재판은 한치의 오차도 한 점의 의혹도 용납하지 않는 무겁고 장엄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재판이 열리는 해병대 사령부의 군사법원 앞은 연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모든 국민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법정에 들어선 황철규는 이미 예전의 위세를 모두 잃은 초라한 죄수일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부하들의 모함과 군대를 흔들려는 외부 세력의 음모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그가 수년간 쌓아올린 범죄의 성을 차갑고 논리적인 증거들로 남김없이 허물어뜨렸다. 윤기철 대표가 확보한 금융 자료는 그의 탐욕을 숫자로 증명했다. 피해 장병들의 부모가 보낸 돈이 그의 아내 계좌를 거쳐 대포 통장으로 그리고 다시 불법 도박 자금과 내연녀의 명품 가방으로 변하는 과정이 스크린 위에 펼쳐질 때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포항경찰이 확보한 조폭과의 유착 증거, 즉 함께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영상과 통화 내역이 공개되자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가은, 이병과의 대면이었다.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증인석에 선 가은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신병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폭우가 쏟아지던 밤 연병장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학대의 순간을 감정에 동요 없이
마치 군사작전 보고서를 읽듯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증언했다. 피고인 황철규 상사는 여자가 해병대에 기어들어왔으면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라며 저를 모욕했고 군홧발로 저의 등을 짓밟았습니다. 또한 다른 동기들에게 저를 폭행하도록 지시하며 전우회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했습니다. 황철규의 변호인은 가은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증인은 박서희 소장의 손녀이지 않습니까? 혹시 힘든 해병대 훈련을 견디지 못해 할머니의 영향력을 이용해 상관을 모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은은 그 질문에 피식하고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는 경멸과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변호인께서는 아직도 이 사건의 본질을 모르시는군요. 저는 제 할머니가 누구이기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해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고인이 더 이상 해병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볼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해병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대답에 법정 안의 모든 해병대 장병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 속에는 그들이 잊고 있었던 혹은 외면했던 진짜 해병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마침내 최후 선고의 날.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황철규.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장병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으면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민간 범죄 조직과 유착하여 국가 안보의 근간을 위협한 바,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동시에 피고인의 모든 군인 연금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징역 20년. 그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황철규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억울하다. 이건 음모야. 라고 절규하며 발악했지만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개처럼 끌려나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 즉 계급과 명예와 돈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배신의 대가는 혹독했다. 그에게 빌부터 부스러기를 챙겼던 이진우 중사를 비롯한 공범들 역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또한 황철규의 범죄를 도왔던 아내 박미영과 그와 결탁했던 동해파 조직원들 역시 민간 법원에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군대와 사회를 잇던 검은 커넥션은 그렇게 완전히 절단되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가장 무겁고 차가운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었다. 재판은 끝났지만 상처는 깊게 남았다. 폭풍이 핥히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와도 같은 마음들이었다. 김가은은 용감한 해병으로 불리며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부대로 복귀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했다. 어떤 이들은 경외의 눈빛을 보냈지만 어떤 이들은 부대를 뒤집어 놓은 문제아라며 그녀를 멀리했다. 한때 생사를 함께하자 맹세했던 동기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가은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해병대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주말 외박을 나온 가은은 김포의 집에서 할머니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할머니, 저 군복을 벗어야 할 것 같아요. 이곳에 더 이상 제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매일 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박서희는 말없이 차를 따랐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녀가 해병대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이야기였다. 부대 전체에 단 한 명뿐인 여군. 훈련 때마다 남자 동기들의 노골적인 무시와 차별을 견뎌내야 했던 날들. 능력을 증명해도 여자치고는 잘한다는 칭찬 아닌 칭찬을 들어야 했던 서름.
그리고 마침내 장군으로 진급했을 때 축하의 박수 뒤에서 여성 우대 정책의 수혜자라며 수군거리던 동료들의 배신감까지. 가은아, 상처 없는 영광은 없다. 그리고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싸움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란다. 박서희는 손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너는 도망쳐도 괜찮다. 누구도 너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 하지만 만약 내가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다면 너는 이전보다 훨씬 강한 해병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할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가은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토록 경멸했던 곳을 떠나는 것인가, 아니면 남아티서 그곳을 바꾸는 것인가. 긴 고민 끝에 가은은 사단장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요청을 했다. 사단장님, 저를 포항교육훈련단의 신병교육대 교관으로 보내주십시오. 사단장은 놀라 되물었다. 김이병, 그곳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이다. 굳이 그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유가 뭔가? 제가 그 지옥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후배들이 2번 다시는 그런 지옥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짜 해병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괴물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진짜 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 안에는 한 개인의 상처를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은 군 전체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에 응하듯 새로운 변화의 새싹들이 군데군데서 돋아나기 시작했다. 해병대 사령관의 약속대로 해병대 인권명예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존경받는 민간 인권 변호사가 맡았고 위원회에는 박서희와 같은 예비역 장성은 물론 병사들의 부모 대표까지 포함되었다. 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은 포항교육훈련단에 대한 불시 점검이었다. 그들은 훈련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신병들과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한 신병이 식사의 질이 너무 좋지 않다는 작은 불만을 털어놓았다. 과거 같았으면 군인이 밥 투정한다며 묵살되었을 이야기. 하지만 위원회는 이를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즉시 군수사령부와 협의하여 급식 시스템 전체를 점검했고 한 달 만에 부대의 식단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군대가 변하고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다. 흉터가 남은 자리에서 강인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깊은 상처를 입었던 해병 김가은이 서 있었다. 시간이 흘러 김가은은 이병의 계급장을 떼고 혹독한 훈련과 교육을 거쳐 정식으로 교육훈련단의 교관이 되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이제 빨간 명찰 대신 교관을 상징하는 노란 휘장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엄격했지만 결코 비인격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훈련병들을 다그치는 대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했다. 그녀의 훈련장에서는 악소리보다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라는 고민이 더 많이 오고 갔다. 하지만 그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는 오래된 관성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것이었다. 특히 일부 젊은 부사관들은 그녀의 방식을 군기를 흐리는 나약한 리더십이라며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졌다. 가은의 동료인 한 젊은 중사가 자신의 소대 훈련병들을 이끌고 야간 IBS 고무보트 훈련을 나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훈련병 한 명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수색 끝에 간신히 구조되었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심각한 사고였다. 최초 보고는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로 올라왔다. 하지만 가은은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다.
사고 당일 파도는 높았지만 훈련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녀는 사고 소대에 속한 훈련병들을 조용히 만나 진실을 물었다. 두려움에 떨던 훈련병들은 가은의 끈질긴 설득 끝에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날 박 중사님께서 요즘 해병들이 너무 나약해졌다며 안전장비의 일부를 일부러 제거하고 훈련을 강행하셨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파도보다 더한 것도 이겨내야 진짜 해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안전사고가 아니라 해병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명백한 인재였다. 젊은 교관의 과도한 의욕과 잘못된 신념이 하마터면 한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것이다. 가은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사실을 밝히면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동료 교관의 군 생활은 끝장날 터였다. 그리고 또 김가은이냐는 내부의 비난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 뻔했다. 잠시 침묵하고 싶은 유혹이 그녀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연병장에서 홀로 피 흘리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만약 누군가 용기를 내주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새로 생긴 인권명예위원회의 익명 신고 채널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했다. 보고가 접수되자마자 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과거 같았으면 부대 차원에서 조용히 덮었을 사건.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위원회는 해당 중사를 직위 해제시키고 투명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박 중사는 악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더 강한 해병을 만들고 싶다는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그를 형사 처벌하는 대신 리더십 재교육 프로그램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새로운 시스템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며칠 뒤 해병대 사령관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훈련병이 입원한 병원을 직접 찾았다. 그는 훈련병의 부모에게 군을 대표하여 정식으로 사과하고 모든 치료와 보상을 약속했다. 이 모든 과정은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군이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가은은 자신의 첫 소대 훈련병들을 배정받았다. 아직은 모든 것이 어색한 앳된 얼굴의 신병들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가은은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교관으로서의 첫 번째 교육을 시작했다. 그녀는 훈련병들에게 악을 지르라고 시키지 않았다. 대신 모두에게 해병대 맹세문을 조용히 읊어보라고 했다. 나는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일원으로서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하나, 나는 명령에 복종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책임을 완수한다. 맹세가 끝나자 가은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맹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훈련병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전우회다. 하지만 진정한 전우회란 내 옆의 전우를 부조리로부터 지켜주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아끼는 것이다. 내 옆의 전우를 폭력과 모욕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전우회가 아니라 범죄다. 그녀는 훈련병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쳤다. 나는 너희들을 무적의 살인 병기로 만들 생각은 없다. 나는 너희들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우와 국민을 지킬 줄 아는 명예롭고 강인한 인간으로 만들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싶은 유일한 해병 정신이다. 잊지 마라. 우리는 결코 서로에게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 그녀의 말은 그녀가 온몸으로 겪어낸 고통과 성찰 속에서 피어난 잊히지 않을 맹세였다. 그 맹세가 이제 막 군인이 된 젊은이들의 가슴에 새로운 씨앗처럼 심어지고 있었다. 어둡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진정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한 번 반쯤 변할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 해병대는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
황철규 사태라는 깊은 상처는 역설적이게도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고 세사를 돋게 하는 강력한 항생제가 되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박서희라는 이름이 있지 않았다. 대신 해병대 내부에서는 김가은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조용한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변화를 상징하는 행사가 바로 그날 포항교육훈련단에서 열리고 있었다.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로 장교와 부사관, 병사 계급을 막론하고 전 부대의 분대장급 이상 지휘자들이 모두 모이는 해병대 리더십 컨퍼런스. 과거 같았으면 사령관의 훈시나 딱딱한 안보 강연으로 채워졌을 이 자리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오른 인물은 별을 단 장군이 아닌 이제 갓 중사 계급장을 단 김가은이었다. 수백 명의 해병대 지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등 뒤 스크린에는 가장 넓은 어깨의 괴물이 아닌 리더를 키우는 법이라는 발표 제목이 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훈련단 교관 중사 김가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교관이 된 이후 지난 1년간의 훈련 데이터와 결과를 담담하게 제시하기 시작했다. 많은 선배님들께서 우려하셨습니다.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의 전통적인 가혹행위가 사라지면 해병대의 전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훈련병들이 나약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두 개의 그래프가 나타났다. 하나는 지난 10년간의 훈련소 퇴소율과 부상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김가은이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한 후의 1년간의 데이터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가혹행위가 사라진 후 오히려 잦은 퇴소율은 30% 감소했고 훈련 중 부상률은 50% 가까이 줄었다. 공포는 복종을 만들 수는 있지만 자발적인 헌신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저희는 얼차려 시간을 줄이는 대신 개별 훈련병의 약점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맞춤형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구타와 욕설이 사라진 자리에는 전술 토의와 분대 단위의 문제 해결 훈련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녀는 실제 훈련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서 훈련병들은 교관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분대 단위로 모여 지도와 나침반을 보며 열띤 토의를 벌이고 있었다. 스스로 최적의 공격 루트를 찾아내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작전을 짜고 있었다. 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공포에 질려 상관의 명령만 기다리는 강철 로봇이 아닙니다. 전우를 믿고 스스로 생각하며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유기적인 팀입니다. 저희는 이제 괴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전사를 키우고 있습니다. 청중석은 처음에는 술렁였다. 하지만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과 명백한 데이터 앞에서 회의적인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던 고참 원사들의 얼굴이 조금씩 변해갔다. 그들의 눈빛은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작은 감탄으로 바뀌고 있었다. 청중석 한가운데에는 지난날 과도한 의욕으로 사고를 냈던 박 중사가 앉아 있었다. 리더십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던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기꺼이 휴가를 내고 포항까지 찾아왔다.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누구보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기조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가은은 그 박수를 받으며 청중석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사람을 향해 시선을 보냈다.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할머니 박서희였다. 컨퍼런스가 끝나자 수많은 젊은 부사관과 장교들이 김가은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자신의 부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녀의 교육 방식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사건의 피해자나 장군의 손녀가 아니었다. 새로운 해병대를 이끌어갈 존경받는 리더이자 선구자였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가은은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와 칠포 해변으로 향했다. 한때 그녀에게 끔찍한 악몽을 선사했던 그 바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어머니의 가슴처럼 평온해 보였다. 백사장에는 먼저 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박서희가 서 있었다. 고생했다, 우리 강아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 지는 바닷가를 나란히 걸었다. 파도가 밀려와 두 사람의 발자국을 부드럽게 지웠다. 그때 저 멀리서 구보를 마친 신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들의 눈은 공포가 아닌 고된 훈련을 함께 이겨냈다는 자부심과 동료애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은 가은과 서희를 발견하고는 멀리서부터 교관님 좋은 저녁입니다. 선배님 필승! 을 외치며 지나갔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가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할머니를 돌아보며 말했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박서희는 그런 손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하지만 그것은 연약한 손녀를 보호하려는 할머니의 손길이 아니었다. 하나의 온전한 동료이자 장차 해병대를 이끌어갈 후배의 어깨를 툭 치는 자랑스러운 선배의 손길이었다. 내 어깨가 이 늙은 할미의 어깨보다 훨씬 더 넓고 단단하구나, 우리 김중사. 그 순간 멀리 수평선 너머로 마지막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져 내렸다. 두 명의 해병. 한 명은 역사의 파도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길을 열었던 전설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 길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미래였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백사장 위로 길고 따뜻한 그림자가 포개졌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이 땅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축복하는 장엄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편 철옹성 같던 군 교도소의 한 독방.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진 전직 상사 황철규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에게는 면회 오는 사람도 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없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돈과 권력, 그리고 끈끈하다 믿었던 의리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외로움과 지워지지 않는 후회의 무게뿐이었다. 가끔 젊은 군종 목사가 찾아와 말을 걸었지만 그는 언제나 입을 닫았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다. 그저 살아있되 죽은 자처럼 텅 빈 시간 속에서 영원히 썩어갈 터였다. 그것이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다. 다시 포항의 바닷가. 박서희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늠름하게 성장한 손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마지막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희망적인 방식으로.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